아버님 쓰러지셨어요, 어머님. 저는 지금 아기 젖 먹이고 있어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집이 무너지기 시작한 첫 소리였습니다. 남편은 계단 아래에 쓰러져 있었고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5달 된 손녀를 품에 안은 채 고개 한 번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도 모른 척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집 4층짜리 건물을 자기 손에 넣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요. 남편이 반신불수가 되고 제가 지쳐 쓰러질 때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요. 하지만 지연이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날 밤 방문 밖에서 들은 말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명의만 넘어오면 끝이야. 그 한마디를요. 그리고 제가 평생 한 번도 기대지 않았던 친동생에게 전화를 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오늘 편안한 노년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가족을 위해 참고 살아온 한 노모가 며느리에게 속는 척하다가 결국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자기 삶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편안한 노년이 더 많은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순자, 올해 68입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골목 안 4층짜리 다가구 주택에서 남편 김영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72이었고 평생 말수는 적어도 속정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침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에는 시금치 한 단, 애호박 2개, 멸치 한 봉지가 든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정적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실 안쪽 소파에 며느리 지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막내 손녀 서윤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더군요. 지연아, 아버님은? 지연이는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아버님 쓰러지셨어요, 어머님. 저는 지금 아기 젖 먹이고 있어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그제야 저는 계단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이 계단 아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이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었고 오른손은 가슴 쪽으로 말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쪽 슬리퍼는 발에서 벗겨져 한 걸음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러고 계셨어? 지연이는 그제야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안방에 있어서 못 들었어요. 저는 장바구니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시금치가 바닥에 흩어졌고 애호박 하나가 굴러가 식탁 다리에 부딪혔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봐요. 남편은 눈을 떴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너머 어딘가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손이 떨려 119를 누르는데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여기 천호동입니다. 남편이 쓰러졌어요. 72살이고요. 말이 안 나와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조금만 버텨요. 내가 불렀어요. 조금만 버텨요. 남편의 오른쪽 눈가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에도 지연이는 거실에서 아기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쉬, 서윤아. 착하지. 엄마가 안아줄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5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남편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저는 따라 올라탔고 지연이는 현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너무 멀게 들렸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큰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는 부산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딸 은정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은정이는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수간호사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은정이가 흰 가운을 휘날리며 뛰어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말을 못해. 눈은 떴는데 말을 못해. 은정이는 들것 옆으로 모야 다가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은정이 왔어. 들려? 아빠, 나 왔어. 남편은 눈을 한번 깜박였습니다. 은정이는
바로 의료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 있어. 내가 신경과 쪽 확인해 볼게. 저는 응급실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그대로 병원에 온 터라 양말에는 시장 골목의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위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은정이 남편이었습니다. 40을 앞둔 나이였고 중견건설회사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 뛰쳐나왔는지 셔츠 주머니에는 볼펜 자국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제 앞에 와서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습니다. 그 말은 꼭 친아들이 하는 말 같았습니다. 4시간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뇌졸 중입니다. 다행히 아주 늦지는 않았습니다. 열흘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왼쪽 반신에 마비가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언어 장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슴을 누르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살려만 주세요. 은정이가 저를 부축했고 준호는 곧장 수납창고로 갔습니다. 어머니, 초기 입원비 제가 먼저 냈습니다. 아니다. 내가 낼게. 나 돈 있어. 저는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제 손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제 아버지도 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 민호가 병원으로 뛰어왔습니다. 출장 가방을 끌고 숨이 차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어떻게 됐어? 저는 의사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반신마비라는 말이 나오자 민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그냥 두었습니다. 한참 뒤 민호가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집에 있다. 서윤이 젖 먹여야 한다고.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지연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뒤 답장이 왔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온대요. 애들 때문에 지금은 못 온대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애들 봐야지.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금이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반, 지연이가 병원에 왔습니다. 손에는 비싼 홍삼 선물 세트가 들려 있었고 갈색 가죽 재킷에 붉은 립스틱을 바른 얼굴은 병원 복도와 어울리지 않게 말끔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밤새 거의 못 주무셨다. 지금 겨우 잠드셨어. 지연이는 선물 상자를 침대 옆에 놓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도 연세 있으신데 병원에서 밤새시면 안 돼요. 간병인을 쓰세요. 어머님이 옆에 계신다고 아버님이 더 빨리 낫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조용히 손을 뺐습니다. 내 아버님 옆에는 내가 있어야 한다. 지연이는 잠깐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제가 6년 동안 봐온 그 다정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차갑게 보였습니다. 지연이는 침대 옆 홍삼 상자를 보기 좋게 놓더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쓰러진 시아버지, 고급 선물 상자, 걱정스러운 며느리의 그림. 사진을 찍고 나서 지연이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서윤이 때문에 먼저 가볼게요. 애가 분유를 안 먹어서요. 그래. 지연이가 복도를 지나갈 때 준호는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날부터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지연이는 준호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열흘 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왼쪽 몸은 거의 움직이지 못했고 말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2층 큰 방을 병실처럼 바꾸었습니다. 침대를 옮기고 욕창 방지 매트를 깔고 간이 의자를 놓았습니다. 저는 1층 부엌 옆 작은 창고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접이식 침대 하나를 펴고 그 위에서 자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연이가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여기서 주무시게요. 위층이 훨씬 넓고 좋은데 내 아버님한테 가까워야지. 어머님은 아버님을 너무 끼고 사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뜨거운 물통을 들고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 몸을 닦아주려면 매일 따뜻한 물이 필요했습니다. 지연이가 아래에서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러다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사람을 더 쓰세요. 돈은 나중에 우리끼리 계산하면 되잖아요. 저는 계단 중간에서 멈춰 섰습니다. 우리끼리 계산한다는 게 무슨 말이니? 내 아버님, 몸 닦는 돈을 왜 너랑 계산해? 지연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점점 손님처럼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5살 손자 유준이가 남편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새 장난감 자동차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엄마가 사줬어요. 남편은 말은 못했지만 눈이 밝아졌습니다. 유준이는 자동차를 남편 손에 쥐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비된 손은 장난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유준이는 작은 두 손으로 할아버지 손을 감싸 장난감을 함께 쥐게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 유준이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유준이? 할머니는 왜 맨날 밑에서 자요? 할아버지랑 가까이 있으려고. 유준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닌데, 엄마가 그랬는데. 할머니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커서 밑에서 자는 거라고 했는데.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코를 좀 골지. 유준이는 천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또 그랬어요. 할아버지 좀 괜찮아지면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시골에 가서 살 거라고요. 할머니, 시골 재미있어요. 벌레 많아요.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오른쪽 눈가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그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시골도 재미있지. 우리 유준이는 내려가서 놀아. 유준이가 나가고 방 안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괜찮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왼손으로 제 손을 아주 약하게 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층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는데 위층 욕실 물소리와 거실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퇴근 후 축구를 보고 있었고 지연이는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2층 남편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옛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바느질 도구를 넣어 두던 낡은 양철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흰 천에 싸둔 등기 권리증이 있었습니다. 천호동 내 층짜리 집, 소유자 박순자, 남편 이름도 아들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 집은 제 부모님이 남긴 경기도 양평 땅을 팔아 제가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도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평생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넣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아직 무엇을 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이 집이 제 이름으로 남아있는지, 그리고 제가 아직 이 집의 주인인지. 그날 밤 방으로 내려가던 길에 지연이 부부 방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지연이의 통화 소리가 복도로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아버님 이제 오래 누워 계실 것 같아. 준비해도 엄마랑 태훈이 몇 달 뒤에 여기 들어오면 돼.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연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이 집 내가 계산 다 해놨어. 명의만 넘어오면 끝이야.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민호 오빠는 나 믿어. 시어머니도 늙어서 정신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민호를 깨우지도 않았고 남편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1층 작은 방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명의만 넘어오면 끝이야. 그 말이 새벽까지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그날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고 골목 어귀에서는 참새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는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났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6년이었습니다. 지연이는 6년 동안 저를 속였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님 하며 웃고 제 어깨를 주물러주고 생일이면 옷 사들고 와 사진 찍어 SNS에 올리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게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지고 시어머니가 지치고 집안이 흔들리는 날을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부엌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오래된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약국 달력이 표지로 붙어 있는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동생, 준택, 제 친동생 박준택 번호였습니다. 준택이는 저보다 14살 어렸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사실상 제가 키운 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시장에서 일했고 준택이는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새 옷 한 벌 못 사 입으면서도 동생 학비는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준택이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법대를 졸업했고 공무원이 됐고 나중에는 고향인 양평군 부군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퇴직 후에는 친척들과 함께 작은 부동산 개발회사를 세웠습니다. 회사 이름은 태성개발. 경기도 하남 쪽에 작은 산업부지 몇 군데를 가지고 있었고 공장 임대 사업도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민호에게도 지연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동생 일은 동생 일이고 제 삶은 제 삶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는 평생 누구 이름 팔아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그 번호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지연이 아버지 최권식 하남에서 작은 기계 공장을 운영한다고 했었습니다. 예전에 한 번 지연이가 말했었습니다. 아빠, 공장 요즘 땅 임대료가 올라서 힘들대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더 봐야 했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며칠 뒤부터 제 하루는 완전히 간병인의 삶이 됐습니다. 남편 몸을 2시간마다 돌려눕히고 욕창 생기지 않게 등을 닦고 미음을 떠먹이고 주사기로 물을 먹였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남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가면 눈빛이 달라졌고 제가 손을 잡으면 왼손으로 아주 약하게 답했습니다. 반면 민호는 점점 더 집안에서 작아졌습니다. 출근하고 돌아오면 잠깐 아버지 방에 올라왔다가 금세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몸을 직접 만지는 건 무서워했습니다. 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반대로 사위 준호는 달랐습니다. 물리치료 날짜를 직접 알아보고 재활센터까지 데려가고 혼자 남편을 번쩍 안아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처음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계단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혼자 남편을 안아 들고 있었고 민호는 아래층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민호를 부르려다 말았습니다. 준호가 계단을 다 내려오고 나서야 민호가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아, 내가 도와줄게. 준호는 웃었습니다. 형님, 괜찮습니다. 다 했어요. 민호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원래 그런 아이였습니다. 착하지만 약한 아이. 그래서 더 쉽게 휘둘리는 아이였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3달째 되던 달, 전기요금이 4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산소기와 흡입기를 거의 하루 종일 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지연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이는 침대에 기대에 앉아 휴대폰으로 쇼핑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번 달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
엄마 대신 좀 내줄 수 있겠니? 지연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나왔어요? 400 정도. 지연이는 잠깐 멈추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저도 좀 힘들어요. 유준이 유치원비도 냈고 제가 다음 달에 드리면 안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는 그대로 은행에 가서 제 적금 깨서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 되어도 지연이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정으로는 매달 100만 원 넘게 송금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친정엄마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최영자, 60살이었고 지연이보다 더 눈매가 날카로운 여자였습니다. 큰 캐리어 3개를 끌고 들어오더니 거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지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엄마가 며칠 우리 집에서 쉬다 가신대요. 저는 물었습니다. 며칠? 한 일주일 정도요. 하지만 일주일은 3주가 됐습니다. 최영자는 2층 거실을 자기 공간처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노래를 틀고 손님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된장찌개와 생선조림을 차렸습니다. 최영자가 한 입 먹더니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사돈, 음식이 너무 짜네요. 우리는 이런 거 못 먹어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지연이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하는 말씀이에요. 어머님 음식 잘 드세요. 최영자는 웃었습니다. 아니, 내가 틀린 말 했나? 다음부터는 좀 싱겁게 해주세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먹고 살았어요. 입에 안 맞으면 직접 해드세요. 그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접이식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이 정말 내 집이 맞나. 며칠 뒤에는 지연이 동생 최태훈까지 들어왔습니다. 호주에서 경영학 석사한다더니 방학이라고 캐리어 3개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태훈이가 영어 학원 다닐 게 있어서 서울에 좀 있어야 한대요. 3층 빈방 써도 되죠. 이미 짐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말했습니다. 그래, 쓰렴. 그때부터 집에는 사람이 8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밥하는 사람은 저 하나였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시장 가고 8사람 밥 차리고 남편 간병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돈도 제 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스텐트 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병원비는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민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지연이 방에 들어갔다가 한참 뒤 나왔습니다. 지연이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번 달에 유준이 학원비랑 태훈이 등록금 보내느라 돈이 없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지. 그날 저는 딸 은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정아, 엄마가 일부 낼 테니까 나머지는 너랑 준호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은정이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돈 건드리지 마. 우리랑 준호가 할게. 하지만 저는 제 적금에서 일부를 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은행에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거실 문을 열자 낯익은 남자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 셔츠에 공무원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웃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이분은 정우 씨예요. 동사무소에서 일해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6년 전 비 오는 날 골목 카페에서 지연이가 어떤 남자에게 봉투를 건네던 모습. 그때 입고 있던 연한 하늘색 셔츠. 노남 남자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부동산 서류가 복잡해서요. 미리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식탁 위에는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 수증인 김민호. 저는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항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수중이는 본 부동산을 증여받은 즉시 배우자와의 공동재산으로 편입한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호는 이 내용 알고 있니? 지연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젯밤에 다 이야기했어요. 저는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지연이랑 오래 알았나 봐요? 남자는 웃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고등학교 동창.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 그리고 6년 전 그 카페. 모든 게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일 가서 도장 찍자. 지연이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샤넬 향수가 스쳤습니다. 저는 그 아이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이미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노키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준택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동생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준택아, 나 좀 부탁할 게 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권식 사장 공장. 내 회사 땅 쓰고 있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택이는 왜 제가 그걸 아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나, 무슨 일 있어? 저는 창밖 감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계약서 한번 다시 봐줘. 법대로. 준택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나가 이제야 나한테 부탁하네. 저는 웃었습니다. 평생 안 하려고 했지. 알았어. 법대로 볼게. 누구도 우리 집이 권력 믿고 사람 누른다고 하면 안 된다. 걱정 마. 법대로만 할 거야. 전화는 4분 조금 넘게 이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연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거의 다 끝났어. 이번 주만 지나면 돼. 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나긴 하겠구나. 다만 네가 생각한 방식은 아닐 거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사실 잠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밤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욕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깨끗한 남색 생활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올렸습니다. 마치 어디 먼데 가는 사람처럼요. 부엌에 내려가 차를 끓이고 있는데 민호가 내려왔습니다. 눈 밑이 퀭했습니다. 엄마, 진짜 하려고? 저는 찻잔에 물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뭘? 진명해. 저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왜? 하기 싫어? 민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쉽게 결정한 것 같아서.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엄마가 쉽게 결정한 게 아니야. 민호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지연이가 내려왔습니다. 연분홍 원피스에 화장을 곱게 하고 작은 명품 가방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축하받으러 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님, 차 준비하셨어요. 제가 택시 불렀어요. 그래, 아침 8시 반, 저와 민호, 지연이는 함께 공증사무소로 갔습니다. 사무실 안은 에어컨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공증인이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증여인 박순자님은 본인 소유 부동산을 김민호님에게 증여하며 제 귀에는 그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조항에서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수중이는 본 부동산을 취득 즉시 배우자와의 공동재산으로 편입한다. 공증인이 저를 봤습니다. 박순자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지연이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지연이는 휴대폰을 보는 척하고 있었지만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김민호 님도 동의하십니까? 민호는 잠깐 멈췄습니다. 네. 서류가 제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박순자, 제 이름 석자를 아주 또박또박 썼습니다. 민호 차례가 됐을 때 아이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작업이 끝나자 지연이는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잠시 뒤 커다란 꽃다발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빨간 장미설은 송이쯤 됐습니다. 지연이는 제게 와락 안겼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평생 잘할게요. 저는 그 아이 등을 천천히 토닥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너는 이미 끝났어. 사무실을 나온 뒤 지연이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같이 점심 드시고 들어가요. 아니다. 나는 병원 좀 들렀다. 갈게. 아버님 퇴원하셨잖아요. 그래도 들를 데가 있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택시 불러줄게. 괜찮다. 걸어갈 거야. 저는 혼자 걸었습니다. 천천히,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갔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래 들고 있던 짐 하나를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지연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다음 주면 새 등기 나온대.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지나갔습니다. 지연이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점심 차려드릴까요? 괜찮다. 저는 곧장 남편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끝냈어요. 남편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저는 남편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요. 이제부터는 내가 할 차례니까. 그날 오후 저는 다시 동생 준택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택아, 누나, 오늘 서류 끝났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택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움직일게. 서두르지 마. 내 일정대로 해. 알았어. 그리고 꼭 법대로만 해. 누나,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오렌지 주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비타민 드셔야죠. 저는 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큼했습니다. 지연이는 의자를 끌어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왜 다음 주부터 엄마랑 태훈이가 여기 들어와서 지낼 거예요. 그래. 그리고 아버님 말인데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은정 씨네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준호 씨도 있고 은정 씨도 간호사고 여기서는 솔직히 케어가 힘들잖아요. 그 말에 저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끝까지 착한 척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버님 생각해서 드리는 말이에요. 그래, 생각해 볼게. 지연이는 만족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정이를 불렀습니다. 은정아, 오늘 밤 집에 잠깐 와라. 엄마, 무슨 일 있어? 혼자 와. 밤 7시. 은정이는 병원 근무를 마치고 바로 왔습니다. 흰 가운 위에 코트만 걸친 채였습니다. 은정이는 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 있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진명의 민호 앞으로 넘겼다. 은정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증여 계약했다. 엄마 미쳤어. 은정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준호 오빠는 이런 거 잘 아는데 왜? 앉아. 제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은정이는 숨을 몰아쉬며 다시 앉았습니다. 엄마, 지금 장난해? 아니, 엄마 그 집 뺏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저는 은정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뺏길 거다. 은정이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연이는 엄마 쫓아낼 거다. 오늘도 말했어. 외할머니랑 동생 들어온다고. 은정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너희 집으로 간다. 엄마, 준호가 2달 전부터 방 준비했다. 은정이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설마 엄마는 2달 전부터 준비했어.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운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엄마는 양평 내려간다. 혼자? 응.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혼자 버티는 건 잘했다. 은정이는 눈물이 차오른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대체 뭘 하려고 이래?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아, 응. 최권식 공장 있지? 지연이 아버지, 그 공장 땅. 준택이 회사 거다. 은정이가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 어제 준택이한테 전화했다. 은정이는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간호사인 아이는 사람 얼굴만 봐도 상태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그 아이 눈빛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놀람에서 이해로, 이해에서 싸늘함으로. 엄마는 불법 안 한다. 알아. 준택이도 법대로만 할 거다. 은정이는 창가로가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저를 봤습니다. 엄마, 왜? 엄마, 견딜 수 있어? 뭘? 다 끝나고 혼자 남는 거. 저는 조금 웃었습니다. 엄마 68이다. 이것보다 더한 것도 견뎠다. 은정이는 결국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애처럼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침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끝내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남편은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은정이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이미 사흘 전부터 조금씩 짐을 싸두고 있었습니다. 옷 몇 벌과 약봉지, 낡은 사진첩 하나, 그리고 서랍맨 아래에서 오래된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이제 효력은 없어질 서류였지만 저는 천에 싸서 가방 맨 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책상 서랍 안에 남겨두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볼펜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민호에게. 안에는 5년 전 집 리모델링 공사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들어있었습니다. 총 공사비 1억 8천. 전부 제 돈으로 낸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민호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민호에게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엄마는 고향에 내려간다. 아버지는 은정이가 모셔간다. 너희를 원망해서 떠나는 건 아니다. 다만 엄마는 이제 좀 쉬고 싶다. 새벽 5시 반, 저는 조용히 가방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거실 벽에는 아직도 그 분홍색 우비가 걸려 있었습니다. 6년 전 지연이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던 날 입고 왔던 우비였습니다. 저는 그걸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집 열쇠를 올려두었습니다. 18해 동안 제가 들고 다니던 열쇠였습니다. 밖에서는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제 가방을 조용히 받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천호동 골목 끝에서 우리 집 4층 건물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열이틀 뒤면 모든 게 시작될 거라고. 지연이가 말했던 그 말, 명의만 넘어오면 끝이야. 정말 끝나는 건 맞았습니다. 다만 지연이가 생각한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양평으로 내려간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동생 준택이 집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개구리 소리가 들렸고 멀리 논두렁 쪽에서 바람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는 듣지 못하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만 감으면 천호동 집 거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침대 옆 의자, 제가 늘 앉아있던 자리, 새벽마다 끓이던 미음 냄새, 그리고 지연이 웃는 얼굴.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끝까지 다 버릴 수 있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새벽 6시 10분. 저는 한참 벨이 울리게 두었다가 받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왜? 엄마 어디야? 양평 왔다. 왜 아무 말도 없이 갔어?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하면 네가 붙잡을까봐. 전화기 너머로 숨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집까지 넘겨주고 왜 가? 엄마 집 아니잖아. 이제. 민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은정이가 데려갈 거다. 뭐? 거기서 치료받는 게 더 낫다. 엄마, 나랑 상의도 안 하고.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는 나랑 상의한 적 있었니? 민호가 숨을 멈췄습니다. 집 넘길 때도, 내 장모 들어오는 것도, 내 처남 들어와 사는 것도. 너는 엄마한테 물어본 적 있었어?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뒤 민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화났어. 저는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다. 엄마 이제 안 화난다. 그 말이 민호를 더 불안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언제 올라와? 안 올라간다. 엄마, 민호야. 응, 너는 내 가정 지켜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침 9시 은정이와 준호가 천호동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지연이는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다고 나중에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 은정씨 왔네? 아버님 모시러? 은정이는 대답도 하지 않고 곧장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준호는 남편을 조심스럽게 휠체어에 옮겼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당황했습니다. 잠깐만, 왜 갑자기 아버지를 데려가? 은정이가 돌아봤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치료가 안 되니까. 아니, 그래도 엄마랑 상의해야. 엄마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 순간 지연이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웃었습니다. 은정씨, 왜 이렇게 예민해요? 저는 다 가족 생각해서. 은정이가 지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언니, 처음으로 은정이가 지연이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적당히 해.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호는 둘 사이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지연이는 끝까지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은정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버지 담요를 다시 덮어드렸습니다.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아무 말도 못했지만 눈은 계속 민호를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눈빛 때문에 민호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최영자와 최태우는 정말로 짐을 싸들고 천호동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영자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사람 사는 집 같네. 지연이는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마음 편하게 살면 돼.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첫 번째 문제가 터졌습니다. 하남 공장으로 공문 하나가 들어간 겁니다. 태성개발관리팀 명의였습니다. 임대 부지 사용 관련 정기점검 안내. 최권식은 처음엔 별 생각 안 했습니다. 원래도 분기마다 한 번씩 나오는 서류였으니까요. 하지만 사흘 뒤 두 번째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불법 증축 및 소방규정 위반 관련 시정 요구서. 최권식은 그제야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공장은 오래됐고 창고 일부를 무단으로 확장한 상태였습니다. 원래는 다들 그렇게 넘어가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류 맨 아래에 적혀 있었습니다. 미시정시, 계약 해지 가능. 그날 밤 지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태성개발에서
왜 갑자기 이러냐? 뭐, 아빠 무슨 말이야? 계약 끊겠다는 분위기야. 지연이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빠, 그냥 돈 좀 찔러. 원래 그런 거잖아. 하지만 최권식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이상해. 담당자도 안 만나줘. 지연이는 그날 밤 처음으로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세 번째 공문이 갔습니다. 현장 재점검 예정 통지. 최권식 공장은 사실상 멈춰버렸습니다. 납품이 밀리기 시작했고 거래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그제야 최용자가 난리를 쳤습니다. 지연아, 너 시댁 쪽에 뭐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있어? 아니면 왜 갑자기 저래? 지연이는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내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그날 밤 지연이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다가 문득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박준택. 제가 전화했던 그 이름을 아직 지연이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얼굴이 계속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제가 너무 쉽게 도장을 찍던 순간, 너무 차분했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까지 화내지 않았던 얼굴, 그게 갑자기 무서워졌던 겁니다. 그날 밤 늦게 민호가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지연이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너 뭐 숨기는 거 있냐? 지연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엄마, 이상해. 뭐가? 너무 조용했어. 지연이는 웃으려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당연히 속상하시겠지. 민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너 엄마 집 처음부터 노렸어. 지연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민호, 대답해. 지연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 지연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화를 냈습니다. 그래, 사람은 현실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민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연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엄마 아빠 평생 모시고 살면 누가 책임져? 나도 애들 키워. 내 미래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엄마를 내쫓으려고 했어? 내쫓긴 뭘 내쫓아. 시골 간다잖아. 민호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너 진짜였구나. 그날 처음으로 민호는 자기 아내를 낯선 사람 보듯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연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권식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거실에 있던 모두가 지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가 왔다고? 최영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지연이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최권식 목소리가 전화기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지연아, 공장 끝났다. 그 순간 민호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 어머니 얼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부엌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던 얼굴,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말. 엄마는 쉽게 결정한 게 아니야. 민호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우연히 움직인 적이 없었다는 걸. 최권식 공장에 계약 해지 통보가 들어간 날 밤이었습니다. 선호동 집 거실은 완전히 뒤집혔다고 나중에 민호가 말했습니다. 최영자는 소리를 질렀고 지연이는 전화기를 붙든 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빠, 아니, 잠깐만. 갑자기 왜 그래? 계약 기간 남았잖아. 하지만 최권식 목소리는 이미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태성개발에서 내용 증명 보냈어. 불법 증축 시정 안 됐다고. 계약 조항 위반이래. 그걸 이제 와서 왜 문제 삼아? 나도 모르겠다니까. 최영자가 전화기를 빼앗다시피 들었습니다. 사장 바꿔달라고 해. 담당자 바꿔.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법무팀 통해서만 이야기 가능합니다. 전화가 끊긴 뒤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최영자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지연아, 너 진짜 시댁에 뭐 있는 거 아니지? 지연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엄마지. 지연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 우리 엄마가 한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근데 왜 이렇게 타이밍이 딱 맞아? 지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벽만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절대 우연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야. 그날 밤 민호는 처음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부엌 식탁에 앉아 소주병을 비웠습니다. 지연이는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최영자는 계속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공장 가동이 멈추면 하루 손해만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납품처에서는 위약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직원들도 동요했습니다. 사흘 뒤 최권식이 직접 태성개발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만난 건 준택이 아니었습니다. 법무팀 직원이었습니다. 최 사장님, 저희는 계약서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여기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다려드렸습니다. 최권식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뒤에서 지시한 거지? 직원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방침입니다. 회장이 누구야? 박준택 회장님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최권식 머릿속에 뭔가 번쩍 지나갔습니다. 박순자, 박준택, 성까지 똑같았습니다. 최권식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기 딸, 시어머니에게 동생이 있었다는 걸. 그것도 자기 공장, 임대 계약을 준 사람이었다는 걸. 그날 저녁, 최권식은 천호동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얼굴 벌개진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지연, 지연이는 깜짝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너 시어머니 동생이 박준택인 거 알고 있었어? 순간 거실, 공기가 멎었습니다. 지연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최영자도 얼어붙었습니다. 박준택, 그 태성개발 회장, 최권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박준택 누나가 박순자래. 지연이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차분했는지, 왜 너무 쉽게 집을 넘겼는지, 왜 마지막까지 화를 내지 않았는지. 지연이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 지연이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최영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꼴이 났잖아. 엄마,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이런 거 아니야.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민호는 그 싸움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자기 집이, 자기 결혼이, 자기 인생이 언제부터인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 손에 넘어가 있었다는 게. 그날 밤 늦게 민호는 은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정아, 왜? 엄마 어디 계셔? 은정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왜 찾는데?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지금 와서? 민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은정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 응. 엄마는 오빠한테 한 번도 먼저 등 돌린 적 없어. 민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근데 오빠는 엄마 혼자 계속 밀어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한동안 휴대폰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민호는 처음으로 제 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공사 계약서와 통장 이체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 리모델링 비용 1억 8천만 원. 전부 제 이름 계좌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민호는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제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은 엄마가 평생 장사해서 지킨 집이다. 민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지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해? 민호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내를 무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너
우리 엄마를 뭐로 봤냐? 지연이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우리 엄마는 평생 혼자 이 집 지킨 사람이야. 민호야. 근데 너는 그 사람을 늙고 멍청한 사람 취급했어. 지연이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살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를 버렸어? 아니야. 민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거실에 있던 최영자와 최권식까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민호 눈에는 처음으로 분노가 보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밤새 아버지 기저귀 갈 때 너무했어? 엄마 혼자 시장 가서 8식구 밥할 때 너무했냐고. 지연아미는 결도 나도 힘들었어. 힘들었다고 사람 집을 뺐냐? 최영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김서방, 말을 그렇게 하면. 민호가 돌아봤습니다. 장모님은 조용히 하세요. 최영자는 그대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호는 다시 지연이를 봤습니다. 엄마가 왜 아무 말 없이 갔는지 이제 알겠다. 그 말에 지연이는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양평에서는 제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택이가 가져다 준 따뜻한 대추차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준택이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나, 응, 후회 안 해. 저는 한참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후회는 안 한다. 근데 마음은 아프다. 준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멀리 논길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새끼잖아. 그 말을 하는 순간에야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준택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화가 나서도 아니고 복수해서 시원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생 지키려 했던 집이 결국 가족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늦게 천호동 집에서는 유준이가 혼자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이 손에는 바느질 상자에서 굴러나온 하얀 실 한 가닥이 들려 있었습니다. 유준이는 그 실을 손가락에 감으며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지연이는 울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할머니는 이제 진짜 안 와? 지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준이는 한참 실을 만지작거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할머니 보고 싶은데. 그 말에 지연이는 얼굴을 감싸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호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는 걸. 사람 마음은 집처럼 다시 등기만 바꾼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걸요.